정치 팩토리 SE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부 시작에 앞서서 지난 5월 23일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여야 관계없이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태인 씨가 좀 알려주시죠. 네, 김기현 대행께서는 이제 추도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픈 역사 현장에 다시 왔다면서 국민 참여 민주주의와 실용 정선을 되새기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큰 족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좀 더 개방적인 통 큰 소통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노 대통령이 남긴 뜻을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추모만 하시지. 참. 그냥 대선이 이제 코앞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워딩들일까요? 네,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실이었나요? 그때 온 이후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을 생각하셨으면 그 전에도 계속 오셨었어야죠. 그리고 뭐 노 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국민 모두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참 말씀 못 드렸는데 1부에서부터 한 분이 안 계시죠. 이동훈 변호사님이 생업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못 오셨으니까 1부, 2부 함께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푹 2부에서는 정치푹 2부에서는 일부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었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정치푹 2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치푹 2부 시작하죠. 정치푹. 네,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을까요?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었는지 이태인 씨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 강화를 진행을 하였고 한국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하였고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북 정책의 약속을 해주셨고 완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재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쿼드 플러스를 넘어서는 한미 동맹 관계가 보인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드디어 42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중거리 잠수함 발산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 산업 개발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백신의 허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55만 명의 한국군 대상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쭉 나열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2부에서는 한번 하나씩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협력 강화, 이제 한국이 미국에 44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한미 각국 정상회담 하면 각 기업 대표들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바이든이 대놓고 얘기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놓고 얘기한 건 이제 중국을 앞지르겠다. 전기차 시장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석이 아무래도 1위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배터리가. 네네. 근데 2, 3위부터 해서 그 이후의 순위는 다 한국이 아무래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도 그렇고 조금 더 경쟁 우위적인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이 적절하게 잘 이끌어내지 않았나. 물론 우리도 얻는 것이 있겠죠. 그렇겠죠. 이양희 위원장님. 그 얻는 게 뭐예요? 일단은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물론 앞으로 더 나가야겠지만 미사일 이제 지침 종료를 넘어서서 이제 전자권 회수라든가 그런 저는 사실 이렇게 한국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 계획 발표한 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선물이고요. 네. 이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예로 현대차 같은 경우 네. 사실 국내 생산 공장이나 연구 시설 같은 게 투자가 거의 없잖아요. 네, 정부에서 맞아요. 네. 늘 혼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에 가셔서 정의선 대표님이 통 크게 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울산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울산 언론들이 충분히 주목하고 분석 기사 같은 걸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진영 논리에서 필요한 논조로만 취사 선택해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그 노조에서도 현대차 노조에서도 그 국내 투자 없이는 미국에 왜 바로 설비를 실체하냐라고 이제 성명서가 나와서 저희가 저녁에 뉴스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차 전체 그룹에서는 뭐 이득이 되겠죠. 미국 국내에서 현지 생산으로 바로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제 노동자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히나 R&D는 현대차에서 거의 개발을 지금 국내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짚어서 울산에 특히 아까 이양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울산의 다른 언론이 좀 기획 보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미 공동 성명서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해서 안정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결국엔 중국 손은 안 들어줬다고 하는 그 일부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생각보다.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나 네. 싱가포르 선언 같은 경우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격스럽고 고무적이긴 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막 있고 네. 그래서 되게 그렇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안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라는 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파기하거나 물을 이유도 없고 여기서 더 진전된 논의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나 과제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굳이 끝나고 나서 성과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건 괜한 사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뭐 그냥 일진이라면 네. 바이든은 선도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북과의 관계에서 트럼프는 말 그대로 일진처럼 굴었던 거고 근데 그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바이든은 변경의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걸 유지하되 네. 태도를 그냥 일진이 아니라 선도부장 정도의 그렇죠. 도덕적, 윤리적, 가치적 측면 그리고 합법성까지 정당성까지 다 갖춰가면서 촘촘하게 오히려 관계를 유지할 거고 이 기조는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외교 전략을 그렇죠. 펼쳐갈 건가가 중요한데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걸 얻었느냐 하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막 성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큰 실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좀 그냥 이게 쭉 뭐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거의 중국과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견들을 가지고 중국과는 또 어떻게 협상을 해나갈 건지 뭐 최근에 뉴스에서는 중국과는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중국에서는 이 한국 왜 이러냐라는 그 태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태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중 관계 정도? 한중 관계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이랑 이제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는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가 물론 미사일 제한이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사드 자체도 어쨌든 지키는 체계잖아요. 시스템인데 그거 자체도 그렇게 큰 딴치를 걸어왔었으니 네. 이번 미사일 제한 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쨌든 우주 산업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가야 되는 맞아요. 과정이 있긴 한데 네. 그 과정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지점일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에는 뭐 미사일 지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이 아까 말씀처럼 정말 우주 산업에 조금 더 훨씬 길이 열리긴 했지만 결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이제 차후에 있을 이제 대선 가도에도 엄청나게 좀 큰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열심히 외교, 국방 공부하고 계시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 뭐냐 과외. 지금 계속 과외 수업을 듣는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외를 어떻게 해주실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과외로 될까요? 저는 지금 계속 과외 듣는다고 그리고 뭐 서울대 한번 가셨으니까 기사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매도 뭐 언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간 게 더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서울대에서 그때 그 윤석열 총장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있나 없나 뭐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게 거의 메인 뉴스를 다 잠식하고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간 거는 전혀 뭐 메인 헤드라인에서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좋은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죠. 44조를 투자해서 55만 회분의 백신을 가져왔다. 근데 저는 사실 백신 얘기는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진짜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사실 대한민국은 이 바이든이 니네 선진국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건 맞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니까 네. 정부에 이것도 꼬투리 잡고 저것도 꼬투리 잡고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낼 수 있는데 네. 그건 좀 그렇게 넘어갈 문제지. 네. 이걸 정부가 나서서 네.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렇게 이슈로 올릴 문제였나. 전 오히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네. 예를 들면 실제로 이렇게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특허나 네. 이런 거 없애서 전 지구적으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갖자. 한국도 협력하겠다. 네. 라던가. 그리고 백신이 남는 게 있다면 인도처럼 네. 문제가 심각한 곳에 우선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OECD 가입국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어떻게 협력할 건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는 게 맞지. 네. 우리 먼저 좀 땡겨줘 이런 얘기 하다가 니네 선진국이잖아. 그 대신 군인들 55만 명권 줄 테니까 네. 주사 맞춰서 그래, 한미 군사훈련 하란 맞아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듣고 온 걸 가지고 또 이걸 막 데스트필하고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항상 부끄러운 우리 몫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55만 회분밖에 못 얻었다라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조차도 특히 대구시장께서 페이스북에 거하게 댓글을 진짜 그런 거 그냥 우리가 다 이거 너무 심하 그냥 욕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욕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걸 정말 언론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구시장님 하니까 지난번에 저희 얘기했던 그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자체장을 얘기했는데 대구시만 또 빼놓고 얘기를 해서 아마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그걸 남기시지 않았나. 저도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 드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기술 투자 그리고 생산 시설이 구비됨으로써 이제 올해와 내년에 약 10억 회분의 이제 물량이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물론 풀어야 될 건 많죠. 이 물량이 한국에 다시 이제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도 좀 언론이 참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삼성 홍보실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이번 백신과 관련해서 되게 두 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모더나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SK 노바백스가 훨씬 더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고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SK 노바백스 같은 경우 노바백스는 훨씬 검증이 많이 된 백신이고 백신으로서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네. 그리고 또 실제로 SK가 이번에 따낸 건 국내 생산이잖아요. 네. 국내 생산, 국내 유통, 국내 판매를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사실 이거 내용을 따져보면 원액 받아서 그냥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마음대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서특필하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삼성 홍보실이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감이 있는 팩트를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네.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얘기해야 되는 건 국내 백신을 국내 고유의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개발할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투자할 건지 그리고 또 투자를 촉구하는 이런 보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거 이제 와서 뒷북쳐서 개발하다가는 코로나 이게 집단 면역 만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는 건 이번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도 계속 팬데믹이 있을 수 있고 네.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하다 보면 독감이나 다양한 백신에 대해서도 대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내 기술, 국내 백신에 대한 연구 이것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언론 보도의 방향 네. 그리고 정부에게 좀 촉구하는 방향은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이 55만 명 한국군 그 주는 것도 그 명목이 그거였죠. 미군이랑 훈련을 해야 되니까. 네. 접촉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사 맞춰서 빨리 함해 군사 훈련 네. 재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 기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문 대통령이 여기자 어디 한국엔 여기자 없나요라고 했었을 때 그 잠시 정적을 가지고 그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문 대통령이 여자 기자만 찾았고 뭐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는 뭐 질문을 하지 않는 한국 기자들에 대해서 또 뭐 반론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필 왜 거기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건지 저는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쨌든 어제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정세균 이제 대선 후보도 그렇고 네. 이 짧게 나오는 워딩에 대한 그 실수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건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젠가 또 정세균 그 지금 대권 후보가 뭔가 발언을 잘못하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나요. 장유유서 이제 맞아. 이준석 돌풍 때문에 이게 장유유서란 말이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승복 씨가 질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기자들 중에 여성 기자는 없냐라는 건 그냥 가볍게 보면 워낙 레이디 퍼스트 개념으로 네. 그냥 던진 말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요즘 너무 이제 여성 혐오, 그 다음에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와 혐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역차별 이런 논란이 네.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클릭 수가 그렇죠. 높일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네. 거기에 포커싱 해가지고 또 기사를 네. 내보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만 근데 저는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국내 정서를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 정서를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고민을 더 해보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그 여기자 발언 네, 말고 네, 네. 한국의 기자들은 네, 다른 네, 질문 네. 없느냐. 네. 맞습니다. 굳이 득이 될 것도 없고 실이 될 것도 없는데 오히려 네. 실이 더면 더 됐지. 지금 현 네. 국내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근데 또 질문은 안 했더라고요. 네, 무려 약 1분 가까운 정적이었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오바마 그 대통령이 그 한국 기자들 물어봤을 때 아무도 말 안 하고 중국 기자가 일어서서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한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한국 기자들은 거의 받아쓰기에만 좀 유용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넷이 갔어야 되는데 저기 밖에 있는 김성환 PD도 그렇고
가고 싶다. 진짜 우리가 갔으면은 네 정말 네, 그런 1분간 정적이 흐르는 사태는 절대 없었을 텐데. 네, 너무 받아쓰기에 조금 협력돼 있는 우리 한국 기자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또 이 리얼미터 이제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56.3%로 잘했다. 그다음에 31.5%가 잘못했다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뢰기간은 오마이뉴스고요. 조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진행된 건데 이 한국의 국민들 대부분 10명 중 6명 정도는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뭐 거의 마무리성으로 이 두 분들은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었고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네. 결국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네. 이 맞아요.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 이제 네.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기를 좀 더 크게 들고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닐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겠죠. 네. 왜 또 미국까지 가서 그런 일 했냐 그럴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 심리는 잘 모르지만 네. 팩트에 근거하면 사실 미사일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언급하셨던 문제고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임기 내 미사일 문제 이거 지침 종료 안 시키면 네. 나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하겠다 맞아요. 이런 것도 막 협박성 멘트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놓은 거에 숟가락만 얹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분들 심리 상태를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네.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사실 이렇게 외교 문제나 그리고 대북 문제나 이런 데를 쭉 계속 관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관련 정보도 많고 또 그 노하우도 많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도 그런 강요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더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저는 긴장감을 좀 갖게 됐어요. 이게 저 보통이 아니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대중관계나 대북관계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렸던 바운더리 다 한 번씩 확인한 거고요. 네. 실제로 내년 대선 이후에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자기가 그리고 있는 비전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네. 근데 그에 반해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네. 이후에 진보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포석을 놨는지라는 그렇죠. 걸 보면 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예. 나름 성과 아닌 성과는 있었죠. 이게 의미부여긴 한데 결국에는 훈장 수여식 정상 최초로 갔다는 거 이런 거를 주로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 뭐랄까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저는 좀 드는 입장이고요. 뭐 물론 그게 우리의 직접적인 거래에서 이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는 사실 이미지나 상징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실익인데 네. 맞아요. 그거. 외교의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미지 정치, 상징 정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되게 좋은 구도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했던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대중 대북 관계가 바이든이 바꾸진 않겠지만 사실 대중 관계 같은 경우는 뭐 경제나 군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후위기 문제나 트럼프가 다 어그러뜨려놨던 걸 다시 복구하려고 바이든은 애를 쓸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EU든 동맹국들 다 포함시켜서 중국과 관계도 다자간 구도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사실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자신의 위험을 다시 한번 좀 확고하게 만들려고 할 때 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생존할 건가. 저는 여기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데 핵심은 미국이랑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네. 저는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태도를 정하고 있어요. 이 부산 세균 실험실만 봐도 알잖아요. 오히려 미국의 확고부동한 동맹국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해서 그 사이에서 틈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좀 얼마나 있는지 네.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밖에서 김 PD가 보내줬는데 이 기사 저도 보긴 봤어요. 우리 회사 기사긴 한데 노컷뉴스 미사일 지침 종료 맞나? 미 국방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오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 차이에서 오는 그 느낌 때문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완전 모르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도 나중에 한번 좀 다시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노컷뉴스고요. 미사일 지침 종료 맞나? 미 국방부 모르는 이야기 이 제목이고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도 약간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인데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 국방부 대변인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달라서 다른 내용이더라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참 뭐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뉘앙스 문제가 아니라 영어 구사 문제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어쨌든 뭐죠 그러면은? 네, 결론은 뭘까요? 네, 결론은 어쨌든 네. 한국 기자의 취재력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제 영어의 그 구사 능력인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 우리가 한국말 나오면 편한데 또 영어는 또 이제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네, 뭐 기자를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특파원 선발 과정에서 이제 영어 구사 능력이 안 되는 기자를 특파원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요. 진짜 부끄러운데요. 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파원을 이게 뭐 기준이 있지 않나 이게 그러면 그냥 언론사는 그냥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준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용감한데요.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네. 이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공표하려면 네.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네, 아마 특파원들이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는 특파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 이 역시 나중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시기네. 건가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특히나 저희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왕왕 있는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야기는 저희가 뭐 나중에 기레기 편을 따로 만들던지 지금 네. 이동훈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뭔가 열불 내시는 분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만약 계셨으면 대노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쭉쭉쭉 모아놓고 자료를 모아놓고 계셨을 텐데 참 안타깝고요. 오늘 2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죠. 뭐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했는데 뭐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묻혔다. 네. 그 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포커싱이 전혀 우리가 아니었구나. 네. 위원장님은요? 참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북미 이 관계뿐만 북미 그다음에 또 중미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라는 것에서 핵심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다자간 구도에서 자기 역할 명확하게 해야 되고 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하고 우리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계획들을 조금씩 가져가야 되는데 네. 정부 부처에서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언론 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라고 네. 믿고 싶어요. 정말 심지어. 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킹크랩이 햄버거를 이겼다. 네. 그 얘기는 부끄러워서 언급조차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미국의 그 지침이 바뀌어서 다 이제 가까이서 밥을 먹고 뭐 주사 맞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이 됐으니까 뭐 가까이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킹크랩이 그래도 햄버거를 이겼다. 아니야 그런 거.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밝고 좀 아름다운 뉴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팟캐스트, 네이버 TV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